2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살면서 법원 문턱을 드나들 일이 없는 게 가장 순탄하고 좋겠지만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분쟁에 휘말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 하면 왠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민 곁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1987년에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이 그 국가기관인데요. 법률방송에선 오늘부터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나 분쟁, 범죄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사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양은 집 주변에서 놀다 산책하던 개에게 물리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목줄을 개 주인이 놓치면서 창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고로 A양은 얼굴과 가슴 등을 크게 물려 얼굴과 두피, 흉벽 봉합술을 받는 등 큰 외상을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미술치료와 최면치료 등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 주인은 과실치상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났고 개 주인이 가입해 있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험사는 합의금 조로 1,8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작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우선이지 개가 우선이 아니잖아.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이 평생 가져가야 할 그 트라우마, 그에 대한 금액을 따졌을 때는 그 금액에 비해서는 좀 작지 않나. A양 부모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게 될 흉터와 정신적 충격, 성형 등 향후 치료까지 감안하면 1,8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집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 지부에 조언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A양을 범죄 피해자로 보고 범죄 피해자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에 따라 개주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우여곡절 3년간의 송사 끝에 A양 부모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지난해 6월 6,4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견주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견주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입마개를 이쪽에 반드시 하도록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딸이 개에게 물리는 피해를 당했어도 막상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일이나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문을 두드리면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 공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전 국민을 상대로 저희들이 전화상담, 면접상담 등을 하고 있고요. 법원이 소지하고 있는 저희 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소송 진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부터 사이버 법률 상담, 나홀로 소송 지원, 공공기관 갑질 상담 등 법률과 관련한 각종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측은 아울러 전화뿐 아니라 채팅이나 문자 상담, 장애인의 경우엔 수화 상담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유죄 판결,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성인지 감수성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 전 지사 판결 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안 전 지사의 그 항소심은요, 네. 그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1심과는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성인지 감수성이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그 용어 핵심 의미는 피해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네. 4월에 그 학생을 성희롱했던 교수가 해임이 되고 나서 그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했던 그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말인데요. 해당 교수는 수업 중에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백허그를 하고 학과 MT에서 자고 있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뭐 이런 등 14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진행했고요. 2심 재판부에서는 수업 중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백허그를 했다고 상상하기가 힘들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학생이 계속 해당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점, 그리고 사건 한참 뒤에야 다른 사람의 권유로 신고한 점,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어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법원이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린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개개인의 처지를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투 운동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 성폭력 범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가해자 중심의 문화 인식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판례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포장마차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했던 여성을 인근의 3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해서 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오는 녹화 영상과 범행 도중에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된 파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 여성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2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상반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행 현장을 침착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것이고 갑자기 성폭행을 당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웃었다라는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였던 이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폭행을 당하는데 어이없어서 웃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와닿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진술 외에는 물증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성인지 감수성이 하나의 경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판결 경향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진술 외에는 물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술만으로도 이제 증거가 되고 남자 입장,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폭력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찾는다는 것이 또 반대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이나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을 이유로 남자분의 정황적 증거나 진술이 무기력화 된다, 소가 제기되면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객관적인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용어가 뭐가 됐든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비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법조항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지정기준 조항을 보면 석조 건축물류를 석굴, 석탑, 전탑, 승탑 및 석종, 비갈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갈, 혹시나 시민들이 그 뜻을 알고 있나 물어봤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한자를 웬만큼은 아는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비갈을 한자로 풀어보면 비석 비자에 비석 갈자를 씁니다. 그냥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비석은 무덤 주인의 사적 등을 새긴 돌로 된 비를 말합니다. 이 비석은 다시 협의의 뜻으로 비 머리에 가첨석이 있는 비석과 가첨석이 없는 그냥 비만 있는 갈석으로 나뉩니다. 이 비석과 갈석을 합쳐 그냥 비갈이라고 표기해 놓은 겁니다.
국립국어원 담당 관계자조차 비가의 뜻을 물어보니 처음 듣는 단어라는 반응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비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서 언뜻 들었을 때도 다시 여쭤본 것처럼 잘 모르는 단어이기는 한데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문화법률용어 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비갈을 비석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비석과 갈석의 뜻풀이를 다 봤었거든요. 연구진도 봤었고 문화재청도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내용은 그러면 우리 법령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 법제처가 이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정한 문화법률용어는 270여 개가 넘습니다. 법률용어가 더 이상 전문적 용어가 아닌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지정 취지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이수역 폭행사건에 의해서 보여지듯 막연한 증오나 혐오에서 비롯된 이른바 혐오 범죄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인터넷 등에 넘쳐나는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 표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혐오 문제에 천착해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김태현 기자입니다. 혐오, 사전적으로는 싫어하거나 미워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싫어하거나 미워함, 감정이나 생각을 처벌할 수 있냐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일적이고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막연한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생각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혐오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 자체를 무조건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의문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단지 표현하는 행위조차도 그런 문제가 되느냐, 형사정책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느냐, 내지는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금지시켜야 되느냐, 그건 또 분명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혐오의 대상과 그 표현 방식, 혐오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박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 내지는 소수자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협적이고 차별적인 적대적인 선동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오늘 이 주제로 삼고 있는 혐오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범죄에 준하는 일상적이고도 만연한 혐오 표현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이를 규율할 법은 아직 없는 게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혐오 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도 없습니다만 그 형법상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그 구성 요건이나 결과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적용상 어려움은 있고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해당 법률의 혐오 표현의 정의와 규제, 처벌 등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어떤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고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박 선임위원은 그러면서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하면서 혐오 표현을 선동죄로 처벌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은 최근에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했어요. 특히 이러한 소위 차별 사유에 기반한 이런 선동적 표현을 담은 그 게시물을 올릴 때 사업자의 차단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610억 원까지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을 통과시킨. 혐오 표현이야말로 사회를 멍들고 병들게 하는 사회 악이라는 게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의 인식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여서 역설적으로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혐오 표현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제일 뼈저리게 조금 심각하게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혐오 표현을 형사적 제재로 하는 것은 결국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시민의식의 성숙입니다. 이것이 모두 함께 작동이 되지 않으면 혐오 표현은 사실 건절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표현의 자유와 표현되어서는 안 될 의무 사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과 규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국정농단 대법원 재판이 끝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계속 구치소에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 행정처가 변호사 자격 부여 시기가 2012년 5월인 변시 1회와 2013년 1월인 연수원 42기 출신 법관들에 대한 서열 조정에 나섰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이 같은 조치는 법원마다 41기, 41.5기, 42기식으로 서열이 다른 데서 오는 혼선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를 수사한 경찰이 오늘 조 전 코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약 3년간 태릉 선수촌과 한 채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